무슨 생각하고 지내? 줄여서 무생지입니다. 고성과 김무가 1년 전 남긴 자신들의 기록을 열람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우리 장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와, 네, 장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부모님 카톡 프로필에 꽃사진이 있습니까? 네, 도배되어 있습니다. 김무 씨는 어떻습니까? 저희 엄마 프로필은 조카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근데 되게 이제 저희 부모님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꽃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해놓더라고요. 맞아.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뭐 프로필 외에도 그냥 저희들도 이쁜 거 보면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꽃 사진을 찍는 마음은 뭘까요? 평소에 풍경 사진들을 저는 원래도 많이 찍는 편인데 꽃이 피거나 뭐 열매가 맺혀 있거나 이런 풍경들은 또 특히 이제 그 순간에 잠깐 이 꽃이 피고 질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더 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꽃이 지니까. 어떤 임시적인 것 잠깐 지나면 이제 져버릴 것들을 촬영을 한다면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꽃일까요? 그러니까 노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뭐 여러 가지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시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많은데 꽃은 압도적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프로필에서는. 장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음, 저도 어느 때부터는 꽃이나 나무는 좀 다른 얘기지만 꽃 좋더라고요. 생명력을 느껴요. 생명력. 살아있음을 느껴요. 내가 내가 재밌게도 다른 데서 생명력을 느낄 때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근데 내가 생명력이 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생명력을 느끼는 요소가 떨어질 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저는 스스로의 생명력이 떨어질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 어. 꽃을 보면 살아있음을 느껴요. 풀을 보고 나무를 보면 살아있음을 느껴요. 반대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금방 져버릴 거기 때문에 찍는다. 김무. 막 활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찍는다. 그렇죠. 두 개가 뭐 사실 연결돼 있긴 하죠. 연결되면서 흥미롭습니다. 네.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구성. 그래서 작년 9월에 제가 꿈을 꾸고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곳에 제가 찍은 꽃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글을 한번 장산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꽃사진. 꿈에 한 동양 남자가 왔다. 부탄 혹은 티벳에서 온 것 같다. 더듬거리는 영어로 내가 찍은 꽃사진 몇 장을 들고 초대하고 싶었다며 만면에 미소를 띈다. 그의 사원일지도 모르는 한 공동체로. 그곳에서 사진 작업을 해달라고. 언제가 좋을지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가다가 깼다. 네, 그가 꽃사진을 들고 왔어요. 제가 찍은 꽃사진을 들고 왔다. 근데 제가 그렇게 꽃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핸드폰으로는 찍지만은 이렇게 누군가와 어딘가에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적은 없는데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때 잠에서 일어나서 적었거든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김무 씨? 여기서 꿈속에서 내가 찍은 꽃사진은 실제로 찍었던 꽃사진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꿈속에서? 제가 찍은 꽃사진은 제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꽃사진을 들고 근데 그게 꿈속에서는 제가 찍은 꽃사진이었던 거죠. 프로이트가 되어 주십시오. 프로이트 이걸로 꽃은 뭘 상징하죠? 이걸로 프로이트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보가 너무 많이 없긴 한데 고성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다큐멘터리가 전 떠올랐어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티벳 스님에 대한 영화였는데 티벳 고승이 환생한 라다크의 소년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면서 고성이 그 영화 볼 때에 많이 울었다고 얘기해 줬었거든요. 저도 많이 울긴 했는데
그냥 뭐 정말 전생이라는 게 있다면 고성도 티벳의 어떤 생에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같이 좀 다 같이 티벳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미래를 만들자. 음. 무생즈 한번 티벳 가서 녹음해보자. 티벳의 히말라야 그 티벳의 고원에서 네네. 마이크를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고성이 이 꿈을 꾸고 났을 때 감정이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언젠가는 갈 것 같아요. 음, 언젠가는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꼭 여행을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제국주의의 승자들의 나라들로 가겠지만 저는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다녀오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한두 곳밖에 못 가봤는데 음, 뭐 죽을 때까지 딱 한 곳만 가라 그러면 아마 티벳을 가지 않을까? 음, 한국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음. 음. 티벳에 가서 아니면 라다크? 티벳이나 라다크에 가서 꽃사진을 찍는 거죠 이제. 그곳엔 꽃이 있을까요? 오, 환경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찾아봐야겠다. 음. 꽃이 있는지. 근데 그들의 공동체한테 초대를 받았다는 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년 전 날을 되돌리면 되게 흔쾌히 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언제 가면 좋을지를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진짜 고성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굳이 해몽을 해본다면 만면에 미소를 띤 이 꿈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마침 또 오늘 장산이 해서기도 하지만 예전에 제가 그 말을 한번 우리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수많은 생을 살아왔다라고 치면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생을 살아갈 거라면 그 어떤 생이 가장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생일까?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데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그곳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한 단계 더 용기를 내봐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거죠? 세속적인 거를 떨쳐내고 더 정진해 나가는 수행으로서의. 근데 이게 약간 호기심과 탐구와 어떤 끌림에서 지금 비웃으신 게 어떨까? 아니에요. 지금 웃음이 삐져나왔는데? 아니에요. 지금 바람 새는 소리가 났어요. 두 스님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네, 두 빡빡이와 함께. 네, 지금 두 빡빡이와 함께 하고 있어서 이어 말하십시오. 완전 재미죠? 네네. 기억 안 나요? 제가 그 얘기 우리 꺼낸 적 같이 있을 때 있었는데. 얘기했어요. 같이 있을 때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했어요. 얘기한 적 저희 있습니다. 모임 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얘기한 적 고성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번 생이 사실은 깨달기 가장 적합하게 태어난 생인 것 같다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었던 이야, 게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기가 엄청. 막힌 얘기네요, 정말. 그래서 너무 앞으로 멋있네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생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분발하십시오. 이야. 이번 생에서. 진짜 저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수승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수승? 수승하다는 거는 이렇게 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정신적 수준이. 그런 얘기 실제로 하죠. 이번 공부하는 이제 그러니까 출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부라는 건 자기 답을 찾는 거잖아. 자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번 생에 해결을 봐라. 이번 생에 해결을 못 보면 다음 생도 해결 못 보고 그럼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내가 다음 생에 해야지. 다음에 태어나면 해야지. 가볍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스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이번 생에 안 닦았는데 다음 생에 닦으라는 보장 없다. 그치. 이번 생에 안 깨달았는데 다음 생에 깨닫는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 게임은 그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딱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 왜 이번 생에 어떤 뭐 타고난 뭐 어떤 느끼는 점이 뭔가요? 이번 생에 관심이 가는 거 때문에? 네네. 깊지 않고요. 계속적인 내가 관심을 가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또 탐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변치 않게 있고 그래서 해 본 여러 공상들 중에 이야기를 나눠 봤었던 거죠. 음. 이미 예술 작업으로 창작 작업으로서 수행에 일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내가 예술로 하든 그 방법론은 수천만 가지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자기가 결국 그 목적지로 수렴하느냐, 그리고 수렴해서 도달하느냐인데, 도달하면은 형식은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음. 하나로 통하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통한다고 하니까 거기서의 자기가 타고난 인연이라든가 자기가 받아들인 여러 가지 업식들 중에서 자기다움에 맞는 무기라고 해야 될까?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질문은 사실은 다 통해요. 행복하고 싶고, 충만하게 살고 싶고, 자기 삶의 의미, 가치를 찾고 싶고, 똑같아요. 출가를 하든 산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차이가 있다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음. 내가 가진 시간과 물적인 이 자원을 몇 가지 파이로 나누느냐. 출가하는 사람들은 많은 파이를 좀 제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운영을 하다가 야, 이 상황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줄인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음. 그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각자 타고난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큼 갈 건지 선택해서 그 깨달음의 위치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간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번 생애가 뭐 어떤 뭐 종교적이든 아니면 진리적이든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직간접적인 환경 조건, 여건들을 많이 타고났다. 그러면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자기만의 일단 깨달음이라는 게 뭐 자기만 알지 사실상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눈빛 뭡니까, 김모? 왜요? 내가 어떤 눈빛을 지었길래 저를 보고 웃으세요? 오늘 좀 예리하게 이렇게 응시하는데 오로 약간 김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요? 네, 아예 김모가 이렇게 쿡쿡 찌르는 질문을 오늘 조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제가 네. 그랬나요? 아니, 자꾸 사람들이 저희 방송 들었던 피드백으로 뭐죠? 창과 방패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정적으로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도 질문을 좀 이렇게 잘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환영합니다. 네. 챙챙 지지 효과음 않겠다. 맞네. 자체 입으로 합니다. 네. 아니, 그 파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일부에서 말했던 좀 많은 거를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더 봐야 될 것 같은 장면들을 보기 위해서 내 삶을 좀 환경을 다르게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파이를 재정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부터. 제가 9월에 다른 노트도 남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목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고 이것도 오늘 나눈 대화들과 연결되네요. 네,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장산 읽어주십시오. 제로섬 게임. 자본주의 안에서 모든 건 제로섬 게임. 발전, 생산이 피해, 파괴 없이 불가능한 세계구조. 이 세계에 도움이 될 일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돈이 안 되는 일. 친절해지기, 다정해지기, 응원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농담하기, 감탄하기.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에게 바라는 순간 이뤄질 수 없는 일. 내 스스로만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일.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 이게 꿈은 아니죠, 이건 이거는? 꿈은 그냥 생각? 아니고 네 그때에 들었던 생각.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할까?' 음.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대답을 주변에서 요구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뭔가 이성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쓴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이 결국에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이겠다.'는 걸로 귀결되더라고요. 어. 돈이 되는 일들은 우리 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고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 네거티브한 부분을 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돈이 되는 일들은. 음. 근데 돈이 정말 안 되는 일들이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계가 굴러가는 것 같고. 음. 많은 작가들이 "돈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창작 일을 해?"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웃음은 뭐죠? 제가 요즘에 되게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방금 말한 그 작가들. 네 아주 곱씹게 되고 위안이 되기도 하면서도 질문이 들기도 하면서도 여러 생각이 드네요. 음. 돈이 안 되는 일만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공감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으로 우린 살고 있으니까 '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나.' 그 질문이 저한테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큰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희망일 뿐이지 내가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생각은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기업의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는 없고 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하다고는 썼지만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세상의 룰이고 게임의 법칙인데 이것을 룰을 무시하거나 룰을 공부를 안 할 수 없죠. 그 음.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간과하면 지기만 할 수 있는 세상에 도움이 될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게 제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좀 부여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었겠죠.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래서 김우 씨 많은 생각들이 든다는데 음. 현실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인 고민을 요즘에 뭐 늘 해 왔지만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쁜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쳐 가지고 '아 내가 너무 개념 없이 살고 있는 건가? 내 뜻을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들을 해 보고 있는 단계였어요. 음. 너무 그 계산적이지 않았다 내가?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제목이 참 묘합니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이 세계가 카지노처럼 판이에요, 판. 이 판이 있고 그 안에 작은 미니 게임이 있고 플레이어들이 있고 칩을 쥐어 주고 누가 따면은 저기 가고 그래서 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칩을 다 소진하면은 뭐 게임에서 퇴출당한 사람도 있고 뭐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되고 어떤 작은 게임에서는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게임 가서 다시 또 부를 거머쥐고 근데 이제 이게 이 게임을 영원히 할 수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없겠죠. 잃고 지는 것도 없고. 근데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게. 몸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정신력, 몸, 육체는 계속 이제 낡아가는데 이 게임은 계속 굴러가게 돼 있는 우리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 가장 힘이 좋을 때에
제대로 된 정신력으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들고 아까 얘기했던 생로병사에서 이 시스템은 보고 듣고 느끼는 육근의 모든 끄달린 게 이 게임에 전념하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이 게임 말고 다른 삶의 희망이 없을까 했을 때 엄청난 관성의 압력을 느낀다고요. 수십 년간 이 지속되어 왔고 점점 더 극한으로 가는 자본주의라고 그냥 명명하자면 돈이 중심이 되는 이 물질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멈추는 거는 대기권 뚫고 나가는 로켓이랑 비슷할 정도의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보고 듣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자기가 형성된 것 자체가 그런데 또 어디서 살았느냐 도시에서 살수록 더 그렇고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 살수록 더 그래요. 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빠져나오려고 할 때 느끼는 관성의 압력은 생명력을 잃는 느낌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느낌 있죠. 그걸로서 생명을 얻는데 소비로서 물건을 사고 소비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운이 좋아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 죽어가는 길에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행운을 누려요? 그렇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일한 거를 축적을 시켜왔고 그거를 이제 병원비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죽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편안하게 죽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압박감은 더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로섬 게임, 발전, 생산이 피해, 파괴 없이 불가능한 세계 구조라는 게 공감이 많이 됐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세상 사는 게 되게 순간순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자. 순간순간에 일단 마인드풀니스를 얘기하지만 존재라는 것 자체, 생명력이라는 것 자체가 꺼져가는 촛불 같기 때문에 참 슬픈 거고 스승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이 참 요즘 공감이 많이 됩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는 게 제가 말한 건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뭐 나쁜 것이다라는 게 없어요. 돈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네네. 물질과 물질이 꺼져가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두 분 다 게임이라는 그 표현, 이거 제목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미 적어주시긴 했고 장산도 사실 1부 때도 그렇고 삶을 어떤 비유할 때 게임이라는 말을 아까부터 계속 썼던 것 같은데 이 표현은 불교에서도 많이 써요? 게임이라고? 게임이나 놀이나 뭐 이런 워딩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이게 영원하지 않고 내가 얻고 잃고 하는 게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 그렇잖아요. 전원 끄면 딱 게임 끝나는 것처럼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꿈 같고 지금 세계 구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게임이 된 거죠. 만들어왔기 때문에 게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안 되는 일, 친절해지기, 다정해지기, 응원하기 등등등등 결국에는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생각은 다 하거든요. 이걸 기피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자본으로서 자기 생명력,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대에서 사람은 생명은 살아있음을, 생명력을 느끼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이 있는 이상은 어찌됐든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액션이 아닌 정신적인 물질이든 그러면 뭐 여기 말한 것처럼 친절해지고 다정해지고 관계에 집중하고 아니면 내 정신세계에 집중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결국엔 다 자기가 살아있는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게임에서 벗어나는 건 없을까? 이 영원히 반복되는 게임에서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또 그 생명을 느끼기 위해서 어디론가 달려야 되는 무슨 뭐라고 하죠? 말 달리는 그거 게임 있잖아요. 배팅도 하고 그게 아니라 좀 내가 좀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이 게임 자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또는 그냥 게임인 걸 알고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결국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친절해지고 다정해지고 응원하기, 기도하기 등등등 모두 다 스코프를 확 넓혀서 보면 돈을 벌고 행동을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그거예요. 나라는 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 다정하게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 자체도 그럼요. 내가 다정할 때 나는 내 보람을 차잖아요. 다정함을 얻을 때 생명력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다정함이나 이런 비물질적인 어떤 행위들에서 얻는 생명력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법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교환하는 방식이랑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얘기하고 그거는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쓴 거고요. 지금 장산이 얘기하는 거는 돈을 떠나서 내가 하나의 생명력을 느끼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근데 내가 생명력을 느끼는 거, 상대로부터 생명력을 느끼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거기서 김무가 말하는 거는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맞아요. 생명력을 얻는 방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공감합니다. 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물질에 너무 집중하는 건 분명히 파괴적이에요. 더 빠르게 소진되고 각자의 스코프가 있잖아요. 각자 이제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스코프. 네. 저는 그 행복하고 이렇게 감정을 나누고 관계에 집중하고 좋은 뭐 친절해지고 다정해지고 이런 것도 종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종말처럼. 어떤 관계에서의 네. 어떤 교환들. 네, 관계의 감정적 친절함에 교환들. 기대고 의지하고 감정에 의지하고 등등등도 카지노 안에서 돈이라는 화폐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유지하고 존재감을 내가 어딘가에서부터 외부적으로 찾으려는 노력 안에 있는 화폐. 그게 감정이고 관계이고 사회이고 정의이고. 상대가 없어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고향감이 뭘까를 떠올려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친절해지고 다정해지고 지금 뭐 응원하기, 기도하기, 이거는 다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상대가 없어도 나는 어떤 정신적인 고향감을 느낄 수 있을까를 떠올리면 작년 연말에 되게 크게 느낀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어떤 무목적성 행위, 아무런 기대나 목적 없이 뭔가를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정말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어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틈틈이 하고 싶고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일이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무협지를 읽었어요.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건 뭐 전공서를 읽건 결국에는 내가 다음 작업 뭐 하지? 지금 내 작업을 어떻게 해석하지? 막 이거랑 연결이 돼서 정말 내가 무목적적으로 읽을까 싶어요. 가끔씩은. 근데 무협지를 읽는다는 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다 동떨어진 정말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거거든요. 이걸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어린 시절에 즐기던 놀이를 그냥 또 즐기는 것 같은 거를 하면서 그야말로 즐거움뿐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무협지도 누군가가 만든 거잖아요. 네. 만든 책이고 어떤 사회관계망을 떠나서 완전히 홀로 하려면 그런 사람이 만든 게 아닌 어떤 조건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집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 저는 그 두 개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봅시다. 상대라고 했는데 말을 바꿔서 대상이 되어요. 대상으로서 얻는 것이 있잖아요. 무협지라는 대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단풍나무를 보면서 얻는 뭐 생생함, 뭐 발랄함, 어떤 따뜻함 등등 대상이 있잖아요. 그 화폐, 저는 그것도 또한 일종의 화폐가 아닌가. 돈이란 건 사실 그 상징이고 우리는 결국 우리 바깥에 있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 생명력을 얻는다. 근데 그게 하나로 굉장히 바늘처럼 모여서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시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본이 주인이 아닌 시대에는 뭐 배움, 유교 시대에는 이제 선비들이 그랬죠. 배움이 이제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써 인간 존엄성이나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 생명력을 자기가 느끼고, 대상이 있으면 분명히 대상이 무너지는 게 있어요. 내가 단풍나무를 보다가 단풍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뭐 겨울 나무가 됐다고 칩시다. 단풍은 뭐 내년에도 오겠지만 그 정도 정신력이 있는 평화로운 사람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대상이 생기면 그 대상에 집착이 생기게 된다. 설득됩니다. 대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철학적이고 굉장히 머리 아픈 질문이 시작돼요. 우리가 대상 없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 존재감을 느낀 적이 있나? 또 이제 질문 시작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는 건 뭐고? 대상은 뭐고? 대상이 아닌 건 뭐고? 질문 이제 약간 이제 벽을 보는 것 같죠? 이제 약간 미지로 약간 가는 것 같아. 이제 처음으로 내 생명력이 꺼지는 걸 느껴요. 그동안 내가 기댔던 이 기름을 못 넣으니까 내 차에, 내 엔진에 난 뭐에 기대야 될지 모르는 혼란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명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불교에서 말하는 공부의 이제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주의가 오겠죠? 그럼 화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원히 이 게임은 계속되는 거예요. 뭐 자아주의가 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면주의? 내면주의 좋잖아요. 내면에서 찾는다. 내면이란 건 대상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 명이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네, 되게 복잡한 어떤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될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서 생존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력의 고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에서 살아나게 시스템화돼서 태어나서 내 몸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고 뭔가를 어떤 교환이 계속 필요로 한 이런 조건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랬을 때에 만나는 무수한 대상들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계속 교환해 나가는지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화폐에 대한 변화도 예전에는 빚지는 마음이 그런 화폐를 대신했다고 들었었거든요. 물물 교환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누군가한테 필요할 때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그거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어떤 다른 필요한 거를 또 누군가한테 빌리고 그런 식으로 서로 완전히 똑같이 되갚지 않고 엇갈리듯 이렇게 갚아지고 전해지는 그런 교환 구조에서 살았더라면 이제 자본주의는 되게 정확하게 교환될 것만 같은 어떤 수치 같은 게 생겨서 그 안에서 뺑뺑 도는 어떤 구조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들. 공정하지 않아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정했으면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이 뺑뺑이 도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쵸. 마치 공정해 보일 것처럼 속이지만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 고성이 갖고 온 이 제로섬 게임에 대한 얘기가 제가 9월에 올린 책에서 읽은 문구들이랑 사실 많이 좀 연결됐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빠르게 그쪽으로 넘어가 네, 봅시다. 그래서 장산이 또 이게 제가 올린 책 구절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레 그린용의 책임자로서 다니엘은 이 모든 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일포투 페르. 다니엘은 집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전부 해내야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졌든 간에 주먹을 계속 되받아치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러나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폭력 저항의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았다.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성에 의지해야 하고 그 인간성을 보아야 하고 사람들이 최악의 짐승처럼 행동할 때에도 그 인간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치가 될 때도 말이다.
이 주술사는 젊은 시절에 공산당원으로 활동했고 다재다능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치유자였다. 이 치유자는 주술을 실행할 때 늘 올곧고 선하고자 했었다. 즉 흑마술이 아닌 백마술에 전념했다. 대가로 돈은 받지 않았고 사랑의 물약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의지에 간섭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다른 사람이 가한 해악을 용서하고 악에는 선으로 답하라고 늘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 원칙의 이름은 도부름도부름이었다. 선함을 위한 선함, 선함을 통한 선함. 선함을 통한 선함. 뭔가 한결같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하기에도 네, 작년 9월에 읽었던 비바렐 인용 고언이라는 책의 부분들을 발췌한 내용이고 이 비바렐 인용 고언은 이제 그 홀로코스트 때의 비바렐 인용 고원에 있는 사람들의 몰래 이제 아이들을 숨겨주면서 생존시키게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그 실화 속을 이끈 어떤 한 선생님의 자취를 따라간 이야기를 적은 책 내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위기에 있고 배고플 위기에 있을 때에 또 그 위기를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내가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을까? 내 배고픔을 덜어서 이렇게 함께 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은 비록 홀로코스트 때의 얘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다른 희생자, 많은 팔레스타인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기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이런 시기에 인류가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와 이어서 이런 마음들은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옳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옳은 걸 잘 모르겠어요. 옳은 것이라는 생각 말을 쓴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생명 하나와 다른 생명 하나와 이 교환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계가 그 적정선인지 항상 그 부분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 끊임없는 고민이죠. 이게 역사가 반복되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은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권력을 쥔 사람이 또 주력이 되고 그걸 다시 또 뒤집어 엎는 비주력이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너 이만큼 때렸으니까 나 이만큼 때릴게 하는 식으로의 대응이 아니라 어떤 불합리함을 멈추려면은 아까 고성이 얘기했던 누군가는 돈이 안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다른 예측하지 못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걸 했으니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편견이나 이거를 계속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거절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불교에서도 끝까지 내어주라 하고 연민하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연민으로 나는 똑같이 하지 않고 계속 품어주라는 그런 얘기들을 종교에서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들은 저는 좀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한한 어떤 사랑이나 무한한 선에 대한 노력? 할 수 없어도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들이 그 사람을 서로 살리는 방향의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어떻게 이 용기는 나오는 것일까? 적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 질문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적을 사랑할 수 있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연민은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등한 사랑이거든요. 평등한 연민. 그러니까 그 연민의 대상을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약자와 강자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음. 자기가 평화롭지 않으면 적이 생겨요. 적이 생기면 내가 그 적을 무찌른 뒤 내가 다시 주력이 되고 언제나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주위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음. 나는 왜 좋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잖아요. 또 노력 또 근면성실하니까. 음. 근데 왜 일이 이렇게 될까? 마치 내가 눈을 가리고 총을 쏘는 느낌이에요. 음. 나는 열심히 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판단과 방향성, 총구의 방향성은 맞아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고 갈 뿐이에요. 이 정도 판단했으면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돼라는 촉박함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인과가. 그러니까 뭘 할 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지 내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음. 주위 사람들이 아파하는 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이 구름이 나의 눈에 가려진 걸 풀어야겠다. 음. 내가 명명백백하게 본 사람이 돼서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음. 그러지 않고는 정말로 눈 가리고 총 쏘는 것 같은 음.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그것도 많이 와닿는 말이에요. 지금 팀으로 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을 살면서 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부탁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음. 내가 못 본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있는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각도 아닌 나를 속인 거죠. 음. 사실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생명의 이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무리한 거예요. 음.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왜 나 칭찬 안 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방은 사실 요청한 적도 없고 내 마음만 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하죠. 사람들 많이 하고. 그러면 서운해지고 그럼 또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 되고. 나중에 보면 관계는 틀어지고 상처가 남고 이런 걸 몇 번 반복하니까 나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해, 저게. 나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혹시 또 내가 내 사적인 욕망이 섞여 있나? 음. 나를 속이고 있나? 이제 막 신중해지는 거예요. 음. 음. 순서가 있죠. 기독교 같은 이제 목사님들도 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쪽은 당장이 지금 이 병이 있는데 이걸 응급처치부터 해야지. 죽어가는 사람 얼른 먼저 죽어간 사람을 살려줘야지. 두고 살려줘야지. 네가 뭐 의사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냐? 당장 눈앞에 죽어가는 게 뻔한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각자가 이제 업식에 따라서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런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해요. 선하다는 거, 뭐 선함을 통한 선함, 선함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저지를 수 있는 내 욕망. 내 욕망이 그만큼 내가 투명하게 볼 수 있는가? 그만큼 정제돼 있는가? 음. 고성은 어떠세요? 그 장산 얘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있나? 음. 물론 저도 사람 사이에서 뭐 실수도 하고 내가 착각도 하고 하죠. 그래서 뭐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냥 끝났던 것 같은데요. 음. 아. 스스로를 의심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뭐라 그래요? 공감이 갑니다. 음. 음. 저도 스스로를 의심하는 부분들 너무 공감 가요. 약간 정의라는 것도 자기 안에서 해석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단지 내가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나만을 지키고 싶어서 꺼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깔끔하게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쪼끔 더 일치가 되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선함을 행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런 스스로 자아가 비대해져서 거기에 가릴 때도 있는 것 같고 선하다고 착각하고 행동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을 때도 있고 자의식이라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자의식? 내가 하는 일이 선하다는 자의식을 가질 때부터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선해라는 자의식보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아까 이제 양심을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양심이 기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지나쳤을 때 마음에 계속 거리낌이 생기면 '나는 앞으로 그다음에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준점이 외부에 이렇게 하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거야'라는 어떤 외부에 초점을 둔 의식과 내 내부에서 이건 너무 아닌데. 이렇게 두고 있는 건 너무 속상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 감정이랑 이 사이의 어떤 간극 같은 것들? 양심을 따르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혹은 뭔가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법률과 일치하세요? 저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법률이랑 일치한지 그렇게 비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양심과 도덕성이 혹시 다를까요? 그 도덕성이라고 하면은 쪼끔 더 외부적으로 공유되고 얘기되는 어떤 개념, 음. 공유되고 있는 규칙일 관계 것 속에서. 같고 아 그러네. 양심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누가 뭐라든 그냥 내 마음. 그러면 네. 윤리는? 윤리도. 윤리도요? 윤리랑 양심은 다르긴 하죠. 양심은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윤리는 좀 더 언어화된 이 양심이 양심에서 느끼는 것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느냐에서 윤리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의 기준은 내가 뭐 '이건 도둑질이야. 하면 안 돼.' 하고 느껴서 안 하는데 옆에 사람은 '이게 정의로운 거야.' 하고 도둑질을 그래도 해야 돼 하고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게 옳다.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양심이라는 거는 사실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업이나 각자 위치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다른 이유도 자기 양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더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더 예민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양심은 그럼 선택권이 있나요? 선택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다름이겠지만 지금 김무가 생각하는 양심에는 내가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쵸. 완전 주체적인 거예요. 자기가 난 정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나는 주체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순간이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못하고가 오로지 나에게만 달려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방송에 넣지 말 수도 있겠지만 말을 얹으면 근데 이런 말이 되게 이런 게 재밌다. 재밌는 말 많은데 안 해봐. 넣는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법률에 저촉이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많죠. 네. 거기에 내 삶에 피해를 입을 정도로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뭔가가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저처럼 어떤 사회 구조나 체계에 벗어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나 체계의 그 잘못된 법에 대항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 자체 잘못됐으니까. 잘못돼 있다. 근데 누구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 다수의 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다수가 될 수 없으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이미 다수가 아닌 삶을 각자 살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를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르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면 이 사회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 바라는 방향성을 계속 설득할 수 있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자기가 일단 바른 거를 갖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잘 살아야 그게 네. 참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잘 사는 게 내가 나의 양심에 따라서 나의 삶을 꾸리는 것과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커버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낼 수밖에 없는 목소리인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그쵸. 근데 그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낼지 말지. 네. 네. 원래 이렇게 무겁나요? 모든 주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꼭 그렇진 않은데 갈 때 네. 됐어요. 네. 보내줘야 돼요. 갈 때 됐어요. 어때 이제 나는 오늘 참 제가 작년과 비교해서 느낀 게 딱 하나 변한 점이 있다면 이 카지노 벽을 깨고 싶다예요. 나는 어찌됐든 남기고 갈 메시지는 그 게임은 끝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의 매트릭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 자체의 매트릭스를 보니 내가 지혜가 있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참 무시무시한 고통, 고해, 괴로움의 바다. 불교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고 싶다. 내가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공감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잘한다.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김무가 저기 작업한 음악 네네.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면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계속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 거창하게 다 할 인간은 선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기보다는 항상 결국에는 생각은 거창하게 해도 늘 실패하고 거창하게 생각할수록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실패한 것에 스트레스 받고 어리석어하는 게 제 삶의 이렇게 패턴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항상 작은 순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작은 빛이 어른거리는 순간이 힘이 되고 뭐 작은 생명체들을 볼 때 '이게 답이지.' 싶고 그래서 이때도 이런 글귀를 읽으면서 작은 빛을 떠올리면서 음악을 만들었었고 그거를 올려두었습니다. 결국엔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하는 그런 9월, 10월, 가을을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네요. 네. 괜찮았나요? 우주 너머를 보는 천체 망원경과 네. 눈앞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전자현미경을 모두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리를 감동적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하네요. 네, 9월 저희 특별 게스트 장산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좋습니다. 와, 되게 인텐스하다. 진짜 인텐스. 누구보다 평화를 얘기했던 그 사람. 권력과 야망 동시에 양쪽 손에 한 손엔 야망콜.